Hola, buenas. 안녕하세요. 리더 플레이의 세실리아입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여서 그런지 아쉬운 건지 빨리 보내고 싶은 건지 이게 좀 아리까리하네요. 그래도 벌써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괜스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딜 나가지 못해서 짜증도 동시에 나네요. 저는 사실 다음 달에 적금 만기거든요. 적금 타면 눈에 파묻히게 제주도로 보름살이 한번 떠나보려고요. 그 전까지는 홀리데이 에디션 같은 거라도 몇 개 사서 연말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11월의 월간 희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희곡 심판입니다. 소설가로 알려진 베르베르가 희곡도 썼다 그래서 아니 볼 수 없었죠. 심판은 프랑스에서는 2015년에 나왔고 바로 그 해에 무대화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요. 우리나라에는 다소 늦게 올해 여름 출간되었는데요. 왜 5년이나 지나서 출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 소설가의 희곡을 놓칠 순 없잖아요. 오늘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 좀 읽는다, 책 덕후다 하는 사람들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연기 시작하기 전에 책을 별로 안 읽었을 때도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알고 있었거든요. 나오는 작품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베스트셀러에 들었기 때문에 베르베르 책은 적어도 한 권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베스트셀러. 나무, 뇌, 개미, 타나토노트, 천사들의 제국, 신 등 다작 및 베스트셀러가 넘치는 작가인데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유명하셨던 분이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서로 빨리 좀 읽으라고 하면서 막 번갈아서 책 읽으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이런 베르베르는 등단하기 전에 기자로 먼저 활약을 했는데요. 르누베 옵세르바테르라는 과학 잡지의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고 1990년 뮨 올해 최고의 기사에도 노미네이트 되는 등 기자로서 필력을 쌓고 개미에 대한 평론을 발표해 오다가 1991년 소설 개미로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작으로 단번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되셨고 한국에서는 1993년에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작품에서도 공상과학, 인문학, 사전적 설명 등을 소설 큰 줄기 안에 콜라주 같이 이제 센스 있게 덧붙이거나 믹스하는 이분의 특징 때문에 한국 대중들의 눈을 크게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인기 작가로 자리매김하셔서 90년대에 이미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하셨고 기자회견뿐 아니라 대학 연설도 가셨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도 한국을 방문해서 프로모션 및 사인회도 하고 가셨다고 하네요. 거의 1년에 한 편씩 꾸준히 작품을 생산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메마르지 않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르베르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분 작품 특징이 이 소설 사이사이에 비소설적 요소들을 많이 삽입하는 건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용도 헷갈리고 이도저도 아닐 수가 있는데 소설 줄거리 사이에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재치 있는 상상력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냄과 동시에 본편의 내용과도 연관을 가지게끔 쓰는 게 이분의 강점이자 이 인기의 장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편 읽다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것을 굉장한 스토리로 만드는 힘이 강하신 분이에요. 저도 소설보다 중간 사이드 스토리나 사전적 설명에서 맞아 나도 이런 생각 한 적 있는데 와 어떻게 사람들끼리 카더라 하던 말을 이런 이야기로 만들 수가 있구나 하고 굉장히 감탄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 이제 작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읽어본 소설 중에 나무
라는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거는 단편 소설집이죠.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이제 세세하게 나지는 않지만 단편 소설집. 제 생각에는 이 작가님이 단편 소설 쓰셨을 때 제일 매력이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단편은 타임머신이 제법 상용화된 미래 사회에 일어난 어떤 해프닝을 그린 것이었는데요. 그 단편의 주인공이 타임머신 가방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중세시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돈이 좀 이게 빠듯해서 여행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중세시대로 넘어갔을 때 다른 보험 비가입자가 현재로 되돌아가려고 주인공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나요. 그래서 주인공은 중세시대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히게 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미래사회 묘사도 단편 길이에 맞는 적당한 설명에 시간여행 가방과 보험 이 두 가지 장치만으로 아주 다이내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서 작가의 이 힘을 느꼈고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재밌었어요. 그 상상력이나 이야기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20대 중반에 처음 베르나르 책을 접했는데 그게 바로 대학원 동기에게서 추천받은 타나토 노트였어요. 타나토 노트, 천사들의 제국, 신,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된다고 처음 입문하는 거면 베르베르 세계관 파악을 위해서 먼저 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작품 심판이 이 사후세계 시리즈를 읽어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할 텐데요. 그래서 잠깐 이 타나토 노트 3부작을 설명하고 갈게요. 사실 오늘 작품 줄거리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이 타나토 노트는 제목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영계 탐사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죽음을 뜻하는 타나토스, 그리스어로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항해자를 뜻하는 나우티스, 이게 합쳐져서 타나토 노트. 2060년 미래로 피격을 당해서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프랑스 대통령이 은밀하게 지령과 지원을 내려서 미카엘 팽송과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3부작 내내 주인공이 미카엘 팽송이고 그 친구 라울 라조르박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는 약물과 장치를 개발을 해서 영적 세계를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이제 나중에는 서로 탐사하려고 난리가 나서 영적 세계의 발견과 정복, 각 종교 간의 성전과 화합으로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후 세계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 백색 천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색 천계에 닿기 전까지는 색깔별로 7단계로 나눠지고 각각의 단계는 시련이나 유혹이나 뭐 평안이나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어요. 그 작가는 여기서 천국의 구체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원리 설명을 여러 신화와 전설을 가져와서 그리고 약간의 과학을 섞어서 기똥차게 자신만의 애프터라이프를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계에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라울과 미카엘은 사고로 죽어서 천계에 오게 됩니다. 마지막 제7천계에서 이 백색 천계 재판을 받고 인간의 겁을 한 번 더 겪으려는 찰나 수호천사 에밀 졸라의 도움으로 미카엘은 천사로 승격이 되면서 타나토 노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제국은 이 타나토노트의 두 친구가 천사가 되고 나서 천상에서 천사로서의 삶에 적응하면서 더 높은 존재를 탐색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카엘은 여기서 지도천사를 한 명 알게 되는데요. 에드몽 웰즈라는 자기 상임천사 밑에 들어가서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프랑스인, 미스 유니버스를 꿈꾸는 미국인 흑인 소녀, 그리고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태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러시아 소년, 새 아이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이 새 아이를 데리고 자기 자신을 재탐구하고 점수를 얻어서 상급 천사이자 신후보생으로 승격이 되면서 미카엘 팽송은 또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3부작 마지막인 이 신입니다. 여기서는 신이 되기 위해 144명의 후보생들이 여러 지구 중 하나를 놓고 한 나라를 각각 대표해서 신이 되는데요. 그리스 신화 12신으로부터 일종의 서바이벌과 숙제를 받아서 꼴찌 몇 명은 어딘가로 보내져 버리고요. 한편 수업이 끝나면 몇몇 후보생 친구들과 주변을 탐색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갑니다. 우리의 미카엘 팽송이요. 그런데 이 과제들에서 실수를 하거나 낙오되거나 어떤 괴생물체에게 끌려가면 돌이 되거나 하여튼 생사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 난제와 모험을 거쳐 결국에 미카엘 팽송과 친구는 하나의 별이 되면서 3부작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별이 신이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또는 이 글을 쓴 작가가 신이다 라는 거는 유럽 문학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마블에도 나와요. 막 어떤 캐릭터 좀 살려달라 하고 가장 강력한 The One을 찾아가자 했는데 그게 작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의 결말이 은근히 좀 예상했었는데 어쨌든 그거에 상관없이 3부작을 15년 정도에 이렇게 걸쳤으면서 결국 한 인간에서 상급 천사 그리고 신이 되기까지 독자들은 엄청난 단계의 상부 구조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타나토노트를 진짜 재미있게 읽었고 와 어떻게 이런 복합 장르가 있나 싶었어요. 특히 타나토노트에서 라울의 아버지가 쓴 백과사전이 나오거든요. 천사들의 제국과 신에서는 에드몽 웰즈의 백과사전이 중간중간 삽입이 돼서 이야기를 환기를 시켜주거나 TV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었어요. 작가가 이게 저널리스트였었기 때문에 그런 특히 또 과학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환상적으로 잘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작품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타나토노트에서 나온 백색 청개 여기가 오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점수가 모자라고 인간의 겁을 다시 겪어야 된다. 그러면 황색 입구로 가서 본인이 선택한 시나리오의 삶을 이전보다 더 멋있게 살다가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점수를 충분히 얻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카르마가 끝났고 청색 입구로 가서 천사의 영을 얻어 살게 됩니다. 이 천사가 되면 새 아이의 수호 천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아이들이 죽어서 천상으로 돌아왔을 때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오늘 작품의 배경을 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4명의 주요 인물들이 사후 세계인 천상에서 영혼을 재판하는 과정을 3막에 걸쳐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 아나톨 피숑은 30년 동안 흡연을 하다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 도중에 코마 상태에 빠져 사후 세계로 올라오는데요. 천상 세계에서는 수호 천사가 변호사를 맡고 검사 천사와 판사 천사에게서 한 영혼의 업적과 잘잘못을 무게를 매겨 인간의 생에 다시 처해질지 아니면 인간의 업을 끊고 천사가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판사는 로마 시대의 순교자로 점수를 높게 받아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상급 천사가 된 가브리엘이 맡게 됩니다. 이분이 오늘의 저지, 판사. 변호는 아나톨의 수호천사인 카롤린이 맡게 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 측 검사천사가 카롤린의 마지막 전생의 남편인 베르트랑이 배치가 됩니다. 전생에서 이 베르트랑이 바람을 펴가지고 카롤린과는 지금까지도 앙숙입니다. 재판 중에도 사적인 앙금이 자주 오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잡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나톨은 전생에서 판사였습니다. 이 판사였던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자신의 생 전체를 놓고 판결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 지상에서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결을 내는 천상에서 과연 이 아나톨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커튼 2개가 무대를 3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왼쪽에는 책상 3개가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가운데 책상이 제일 높다. 붉은색 테피스트리를 배경으로 한쪽에 심장, 다른 쪽에 깃털을 올린 저울을 손에 들고 있는 대천사의 조각상이 보인다. 무대 가운데는 검은 배경에 흰 스크린이 있다. 앞에는 법정 가로대가, 뒤로는 다이빙대가 보인다. 무대 오른쪽에는 진짜 구름처럼 그려진 배경이 보인다. 프롤로그. 남녀 외과 의사, 간호사, 아나톨 피숑. 불 꺼진 스크린. 가운데 스크린이 켜진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수술실로 옮겨진 아나톨의 모습이 보인다. 마취 후 긴급 수술이 시작된다. 모든 조치와 동작이 다급하게 이루어진다. 외과 의사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한 명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다른 한 명이 그를 보조한다. 옆에서 간호사가 수술 도구들을 건넨다. 금속 물체가 수술용 트레이에 떨어지는 소리. 간호사, 빨리 핀셋이랑 메스. 심전독의 비프음이 들린다. 이게 될 리가 있나.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봉합해야지. 여기 터지네. 거봐. 내가 뭘 했어. 핀셋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좀 닦아줘요, 간호사. 여기 부글부글 하는 거 보이죠? 내 이마도 좀. 땀 떨어지잖아요. 이거 원. 일요일에 먹고 나면 까술래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폐암의 기적을 기대하는 건 무리야. 이 멍청이가 애초에 담배를 피우지 말았어야지. 비프음의 간격이 갈수록 더 길어진다. 의사 중 하나가 아나톨의 맥박을 잰다. 잠깐만 조르주 봐봐. 맥박이 느리긴 느려도 잡히긴 하는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난 더 이상 의욕 없다. 너무하네. 간호사, 이 양반 냉동고에 넣을 준비 좀 해줘요. 혹시 또 모르지. 설마 쿠르슈벨에 갔다 와서 소생술을 시도해보라는 거 아니지? 안 될 것도 없잖아? 참나. 오케이. 뭐든 마음대로 해. 젠장. 간호사, 내 골프 가방 어디다 뒀어요? 간호사! 남자 의사가 나가버린다. 혼자 남은 여자 의사가 몸을 숙여 아나톨을 내려다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생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가브리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들여다본다. 어디 보자. 영혼번호 103-683. 당신은 아나톨 피숑이기 전에 무수한 삶을 거쳤어요. 순서대로 보자면 고대 이집트 궁궐의 여인, 카르타고 항구에서 생선 내장을 빼던 사람, 앵글로 섹슨족 전사, 일본 사무라이를 거쳐 1861년. 그러니까 당신의 전전생에는
잠깐. 내가 맞춰볼게요. 1947년 이전에 죽었다가 아나톨 피숑으로 다시 태어나는 누군가겠죠? 유명인이었나요? 지난 생들에 대해 얘기해주면 무조건 자기가 유명했으리라고 상상하는 게 참 웃겨요. 배우, 정치인, 가수, 화가, 무용수였어요. 몽마르트 물랭루즈에서 춤을 추던 프렌치 캉캉 댄서였어요. 잠자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엘리자벳 루냐크. 순전히 호기심에서 물어보는데 프렌치 캉캉이 뭐 하는 거죠? 놀란 모습의 여자들이 다리를 벌리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 우리 때는 서고투족이 그걸로 유명했었죠. 피숑씨, 당신 상당히 매혹적이었네요. 길게 늘어뜨린 갈색 머리에 가늘고 날씬한 다리, 춤추는 모습이 어찌나 하늘하늘하면서도 경쾌했는지 마치 공중을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자리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잠자리 씨가 내 이번 생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잠깐. 아직 심판 안 끝났잖아. 꼭 그렇게 될 거야. 아나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니까 삶을 요리로 치자면 유전 25%, 카르마 25%, 자유의지 50%가 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 무슨 말인지.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그 세 가지의 영향 하에 놓인다는 뜻이죠. 유전이라 하면 부모, 그리고 당신의 성장 환경을 말해요. 당신이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았거나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간다면 그건 유전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무의식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한다면 그건 카르마가 지배적인 탓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유전과 카르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자유의지 50%를 가지고 다른 요소들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엘리자벳 루냐크였을 때 미래에 펼쳐질 삶의 시나리오를 결정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아나톨 피숑의 출생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나치게 평온하고 지나치게 틀에 박힌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등한시하고 운명적 사랑에 실패함으로써 피숑 씨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엘리자벳 루냐크의 꿈을 배신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배신한 셈이죠. 하지만 나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대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너는 단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썼죠?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 아니, 다시 말해 삶의 형을 구형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여자가 되면 25에 절정기를 가질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나이와 함께 외모가 변해버리고 말아요. 편견에 찌든 발언이군요. 만약 여자가 되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만약 남자가 되면 더 오래 사는 건 관심사가 아닐 거예요. 남자가 혹시 부모는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선택할 수 있나 보죠? 물론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기 전에 자기 부모를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로 원망할 수는 없어요. 부모와 관련해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제안은 그녀가 리모컨을 꺼내 손을 잡고 있는 한 커플의 모습을 스크린에 띄운다. 차림이 말쑥하고 태도에서 당당함과 거만함이 느껴진다. 이 투르빌 부부예요. 뇌이에 사는 가족인데 어머니가 될 사람은 직업이 없고 리프팅 수술을 4번이나 했네요. 아버지 될 사람은 의료계에 몸담고 있어요. 학문과 전문이고 수능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좌파에 투표를 해요. 태어날 아이를 무척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할 일 없는 부자들이 좀 무르죠. 이게 침대와 같은 이치예요. 척추를 단련하려면 딱딱한 매트리스가 낫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나톨이 엄한 부모를 택하는 쪽으로 기울 것처럼 보인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가브리엘이 수화기를 든다. 줄리엣. 그래? 오케이. 전화할게. 뭐죠? 서둘러야겠어요. 필라르스키 부인이 몇 분에 출산한대요. 이미 진통 시작됐어요.
가브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나톨의 팔을 잡아 다이빙대 쪽으로 이끈다. 그녀가 스크린을 켜자 붉은색 긴 터널처럼 생긴 게 보인다. 터널 끝부분이 팔딱거린다. 베르트랑이 다이빙대를 조절한다. 가요, 보이체크 필라르스키. 다시 태어날 시간이에요. 잘 들으셨나요? 책이 최근에 나와서 오늘은 결말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식 도서평에 보면 희곡이지만 소설처럼 술술 읽힌다라는 평이 있긴 한데 정말 술술 읽히긴 합니다. 대신 그만큼 오늘 작품이 읽을 장면 선택할 때 중간에 끊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스킵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사이사이에 잡설이 많은데 진행 호흡은 또 엄청 빨라서 이어붙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선택하는데 좀 고심했네요. 그만큼 줄거리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서 편한 점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보면서 여전히 참 재밌게 잘 쓰신다 싶으시면서도 타나토노트와 천사들의 제국의 재탕 같아서 아주 쬐끔 지루하기도 했어요. 이미 있는 풀 스토리에서 보너스 외전을 따로 만든 느낌이었고 소설로는 이미 트릴로지까지 만들었는데 또 소설 쓰면 안 팔릴 건 뻔하니까 희곡으로 글의 갈래만 바뀌어서 등장인물들이 말싸움만 하다가 끝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희곡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직접 내돈내산 리뷰를 한 걸 보면 베르베르 작가가 쓴 거 맞느냐, 의식의 흐름대로 썼느냐 그런 평들이 있어요. 앞전의 선택들이 죄라고 봤는데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이미 천국에서 다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하게 함. 그럼 앞전의 죄가 됨?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앞뒤 맥락을 맞추지 않고 쓴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대로만 그냥 써서 써내려가기만 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책 산 게 아깝다는 생각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작가를 좋아해서 믿고 구입했는데 처음으로 책 산 돈이 아깝다 싶은 책이었습니다. 작가가 동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면 작가가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작가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듭니다. 물론 좋은 평으로 베르나르의 책을 좋아한다면 고민 없이 구매하세요도 있고요. 정독하는데 정확히 2시간 걸립니다. 읽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곱씹어보고 생각할 내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무조건 유명해지라고 하는 건가 봄. 책 가격은 베르나르 이름값 플러스 책 가치는 10%. 그러니까 이런 평이 나온 게 이게 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타나토노트 3부작을 읽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소 불친절하거나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점. 이전 영상들에서도 벌써 몇 차례 말했지만 수상 경력이 많고 인기가 아무리 많은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라도 판을 바꿔서 희곡을 쓰면 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다 맞물린 혹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심판이 재미없으셨던 분은 타나토노트 3부작을 읽어보세요. 네. 제가 베르베르 소설을 읽었을 때 소설 본 줄기보다 사이드 스토리나 중간 삽입된 페이크 백과사전이 더 재밌었다고 말했잖아요. 희곡은 애석하지만 그런 사이드 스토리로 커버를 쳐줄 수가 없는 장르죠. 오로지 말빨과 캐릭터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말은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프랑스식 유머, 위트는 넘치는데 그것보다는 캐릭터가 4명 다 그냥 그랬어요. 특히 주인공은 요즘 말로 너무 트롤지, 땡깡을 부리다 보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만 일막을 다 써버렸고요. 앞으로 작품 쓰실 때 자신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님이. 요즘 들어서 제가 중고딩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가님들이 이제는 세월에 뒤처지는 모습이 보이곤 하던데 세월 앞에 우리 모두가 퇴물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에 좀 씁쓸하더라고요. 좀 새 시대에 맞는 또 작가 정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문의 무대 설명을 보면 영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요새 무대와 미디어를 섞는 게 트렌드인데
미디어 활용과 더불어서 또 글과는 다르게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가 더해지면 확연히 다른 맛과 색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언젠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한번 꼭 보러 가고는 싶네요. 오늘 심판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지만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소설가의 다른 장르 도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가치와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심판을 읽고 나니까 베르베르의 첫 희곡이자 2인극인 인간을 다음에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잠깐 휴방 공지를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월간 희곡은 3개월 동안 겨울방학을 보내고 따뜻한 춘3월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월간 희곡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겨울 동안 상대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짧은 브이로그나 낭독 영상 위주로 업로드 횟수를 조금이나마 늘릴 계획이에요. 그 대신 다음 달은 12월 연말 스페셜 영상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월간 희곡은 새해의 봄바람이 돌아올 때쯤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다음 달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만나요. Hasta luego.